코스피가 미쳤습니다. 1년 만에 130%의 폭등, 5,800선을 뚫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환호보다 불안이 더 큽니다. 이거 2007년 때처럼 꼭대기 아니야? IMF 직전에도 이랬잖아.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죠.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과거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엔 외국 돈이 확 들어왔다가 빠지면 끝이었거든요.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법이 바뀌고 세금이 바뀌고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다 보고 나면 지금 이 시장에 올라타야 하는지 내려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력은 세계가 인정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는 글로벌 점유율 1등이고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수십 년째 반복되어 왔습니다. 똑같은 실력을 가진 기업인데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 200원짜리 평가를 받고 한국에 상장하면 고작 50원도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쉽게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 가면 똑같은 한우가 있잖아요. 포장 깔끔하고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이력 추적까지 되는 매장에서 팔면 100g에 10,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옆 골목 허름한 정육점에서 똑같은 등급의 고기를 팔면요. 아무도 10,000원을 안 내거든요. 한국 증시가 딱 그 골목 정육점이었던 겁니다. 경영진은 대주주 눈치만 살피고 회사의 이익이 쌓여도 일반 주주한테 돌아오는 건 없었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내 돈 넣어봤자 오너 일가 배만 불려주는 시장인데 누가 큰 돈을 넣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호황이 와도 AI 열풍이 불어도 한국 증시는 매번 반짝 올랐다 맥없이 주저앉기를 반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골목 정육점을 허물고 아예 설계도부터 새로 그려서 백화점 수준의 매장을 짓는 대공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 공사의 첫 번째 삽이 바로 상법 개정입니다. 2025년 7월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1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거거든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하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회사라는 게 사실상 대주주를 의미했거든요.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만이었던 겁니다. 일반 주주가 손해를 보든 말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개정된 상법은 이걸 뒤집었습니다. 이제 이사는 대주주만이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챙겨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쉽게 말해서 식당 주방장이 바뀐 겁니다. 예전 주방장은 사장님 입맛에만 맞추면 됐는데 이제는 손님 전체가 맛있다고 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차 개정에서는 감시장치까지 깔렸거든요. 소수 주주들이 힘을 모아 부적절한 이사를 잘라낼 수 있는 3% 룰이 도입됐습니다. 주식 3%만 모으면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거기에 집중 투표제까지 들어왔어요. 대주주가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만 채우는 게 훨씬 어려워진 거죠. 감사위원도 대주주 라인에서 분리해 따로 뽑도록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가게에 독립적인 CCTV를 설치해서 주인이 몰래 금고에 손대는 걸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장치들이 완벽하게 현장에 안착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기업들에게 2027년까지 유예 기간을 줬거든요. 지금은 설계도가 완성된 단계고 실제 공사가 마무리되려면 아직 1, 2년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자, 이제 진짜 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차, 2차 상법 개정이 감시 카메라를 다는 작업이었다면 지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3차 개정안은 금고 자체를 열어버리는 겁니다. 핵심은 자사주 강제 소각입니다. 자사주가 뭔지 피자로 설명해 볼게요. 피자 한 판이 8조각이라고 칩시다. 주주들이 나눠 먹어야 할 피자인데 회사가 슬쩍 2조각을 가져가서 금고에 넣어둔 겁니다. 먹지도 않으면서요. 그러면 남은 6조각을 8명이 나눠야 하니까 한 사람 몫이 쪼그라들겠죠. 그런데 이 2조각을 아예 태워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6조각을 6명이 나누게 되니까 한 사람당 몫이 확 커지는 겁니다. 이게 자사주 소각의 원리입니다. 문제는 그 금고에 쌓여있는 피자가 한두 조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내 상장사들이 쟁여둔 자사주 규모가 최소 22조 원, 많게는 72조 원까지 추산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주식을 왜 꺼내지 않고 쌓아뒀느냐. 대부분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용으로 쥐고 있었던 겁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이 들어오면 방패로 쓰려고 창고에 묻어둔 거죠.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몫의 피자를 회사가 빼앗아간 셈이었습니다. 3차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반드시 소각해야 합니다. 72조 원어치 주식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남은 주식의 가치가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 증시 전체가 다시 값을 매기는 리레이팅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정치권에서도 현실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처럼 경영권 방어가 절실한 곳은 예외 조항을 두는 수정안이 논의 중이거든요. 법안 통과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대목입니다. 법이 바뀌면 세금도 따라 움직입니다. 2026년 2월 1일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드디어 시행됐거든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주식 배당으로 생활하는 62세 박 사장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연간 배당금이 2천만 원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 배당금이 다른 소득이랑 싹 합쳐졌거든요. 연금소득, 임대소득 위에 배당까지 얹어지니까 세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최대 49.5%까지 뜯겼습니다. 2천만 원 벌었는데 거의 1천만 원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했던 거죠. 그러니 누가 배당주에 투자하겠습니까? 차라리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부동산으로 돌리는 게 합리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배당 소득만 따로 떼어내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구간에 따라 14%에서 30%만 내면 됩니다. 박 사장님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490만 원의 세금을 아끼게 되는 겁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주머니에 남는 거예요. 이 변화가 만들어내는 흐름이 핵심입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배당 많이 주는 기업으로 몰리겠죠. 돈이 몰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주가를 올리려면 배당을 더 늘려야 하고요. 배당이 늘면 또 투자자가 몰리는 선순환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주식시장이 한탕을 노리는 투기판이 아니라 매달 월급처럼 배당을 받는 안정적인 자산 창고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조용하지만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바로 돈의 대이동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람들의 재산은 어디에 몰려 있었을까요? 부동산입니다. 가계 자산의 64.5%가 아파트와 땅에 묶여 있었어요. 선진국 평균이 30%대인 걸 생각하면 비정상적으로 쏠려 있었던 거죠. 월급 받으면 주식 계좌가 아니라 청약 통장부터 넣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거든요. 투자자 예탁금이 사상 최고치인 111조 원을 찍었습니다. 주식 계좌 수는 무려 1억 개를 돌파했어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계좌가 1억 개라는 건 한 사람이 2개씩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가장 유리한 재테크 수단이 뭐냐고 물었더니 역사상 처음으로 주식이 부동산을 앞질렀습니다. 부동산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처음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가 물길을 의도적으로 틀고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 보유세는 올리고 주식 관련 세금은 내리는 방식으로 돈이 흘러갈 방향을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40년 동안 살던 낡은 집이 부동산이에요. 지붕도 새고 관리비도 점점 올라가는데 바로 옆에 튼튼하게 리모델링된 새 집이 들어선 거죠. 그 새 집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이사를 시작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흐름은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전환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적 변화에서 실제로 돈이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섹터가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라는 건 자회사들을 거느린 모회사인데요. 문제는 이 지주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싸게 거래되어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주주가 자사주를 잔뜩 쥐고 경영권 반패막이로만 써왔거든요. 그런데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이 할인율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요. 자사주 비중이 24.8%에 달하는 지주사가 있는데 이걸 전량 소각하면 이론상 주당 가치가 33%나 뛰어오릅니다. 다만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자사주를 태우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배력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주사가 똑같이 수혜를 보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이미 행동으로 보여준 기업과 아직 입만 열고 있는 기업을 구분하는 겁니다. LG나 LS처럼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긴 기업들은 시장의 신뢰를 얻어서 주가가 확실하게 반응했거든요. 반면 자회사 실적이 엉망인 지주사는 아무리 자사주 비중이 높아도 주가 반등에 한계가 있습니다. 석유화학 자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지주사 주가만 오를 수는 없는 거죠. 증권 섹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신증권이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전격 발표하면서 섹터 전체에 불이 붙었거든요.
한 기업의 행동이 업종 전체의 밸류업 기대감을 끌어올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지주사와 금융주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경영진의 의지와 자회사 체력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주사와 금융주에 불이 붙었다면 아직 불씨가 옮겨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바로 보험, 화학, 유통 섹터거든요. 먼저 보험부터 볼게요. 상법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온 날 보험주 몇 종목이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하루 만에 30% 가까이 폭등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진짜 수혜주와 분위기에 편승한 투기성 종목을 냉정하게 구분해야 하거든요. 구조적으로 보면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 주주 환원 여력이 큽니다. 삼성화재처럼 중장기 주주 환원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공시한 기업이 특히 유망하죠. 재미있는 건 삼성생명입니다.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회사 시가총액의 무려 3배에 달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 그 이익이 삼성생명 배당으로 흘러들어오는 독특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화학과 유통입니다. 이 섹터들은 아직 시장의 순환매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한 곳이에요. 자사주 비중은 높은데 주가는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태광산업 같은 경우를 보면 부채 비율이 낮고 이미 공격적인 자사주 소각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현대백화점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업종 자체가 인기가 없다 보니 시장이 아직 제대로 가격을 매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본시장에서 순환매라는 건 결국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주사와 금융주라는 높은 곳이 채워지면 다음 물길은 이런 저평가 섹터로 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내 투자자들만 이 변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한국 시장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세계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이 코스피 목표치를 대폭 올렸습니다. 최대 7,500선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5,800인데 여기서 30% 가까이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월가의 큰손이 그냥 감으로 이런 숫자를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거버넌스 혁명입니다. 상법이 바뀌고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에 돈을 넣을 명분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보유 비중이 역대 최고인 37.4%까지 치솟았거든요. 두 번째 근거는 기술력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뭔지 아시죠?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 HBM 반도체입니다. 이걸 AI 시대의 석유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뿐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6세대 HBM사 양산에 성공하면서 시가총액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반도체가 잘 나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제값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술력의 제도 개혁까지 더해지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역대급으로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JP모건의 7,500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한국의 체질 변화를 반영한 계산이라는 점, 이게 과거와 결정적으로 다른 대목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전 재산을 주식에 넣고 싶은 충동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반드시 찬물을 끼얹어야 합니다. 장밋빛 전망 뒤에 숨어있는 위험 신호를 모르고 뛰어들면 그때 진짜 큰일 나거든요. 지금 가장 무서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B2, 그러니까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산 규모가 30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주가가 오를 때는 남의 돈으로 수익을 뻥튀기 할 수 있으니까 신나죠. 그런데 시장이 한 번만 크게 흔들리면 증권사가 담보 부족 종목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이걸 반대 매매라고 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쏟아지면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눈사태가 시작되거든요. 개인의 손실이 시장 전체의 공포로 번지는 겁니다. 대외 변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겠다고 압박하면 현대차, 기아 같은 수출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는 투자 압박까지 더해지면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오른 건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바뀌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크거든요. 실적 없는 기대만으로 올라간 주가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08년을 떠올려 보세요. 골드만삭스가 낙관적 전망을 쏟아낸 직후 시장이 반토막 났었거든요. JP모건이 7,500을 외친다고 해서 그게 예언은 아닙니다. 전망치는 참고할 뿐, 맹신하는 순간 내 자산이 위험해진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첩을 하나 꺼내세요. 거기에 세 가지 기준선을 적어두셔야 합니다. 첫째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 둘째는 외국인 매매 동향, 셋째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뉴스에서 확인하는 습관만 들여도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거든요. 다음은 내 자산 바구니를 점검할 차례입니다. 혹시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당장 전부 팔라는 게 아닙니다.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자산의 5%에서 10%만 금융자산으로 천천히 옮기는 겁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비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장 비중을 확인하세요. 전체 투자금 대비 빌린 돈이 20%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당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현금 비중을 최소 20%는 확보해 두세요. 시장이 조정받을 때 싸게 줍줍 팔 실탄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수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는 건 최악의 전략이에요. 사과 상자를 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 상자에 10,000원인데 내일 8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 상자, 떨어지면 한 상자, 더 떨어지면 한 상자, 이렇게 3번에 나눠 사는 겁니다. 결국 투자의 승패는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에 맞춰 내 바구니를 얼마나 단단하게 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상승은 과거처럼 외국 돈이 잠깐 들어왔다 빠지는 반짝 불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꽁꽁 닫혀있던 한국 증시의 체질 자체가 바뀌는 역사적인 과정이거든요. 법이 바뀌면 돈의 흐름이 바뀌고 그 흐름을 읽는 사람만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튼튼하게 리모델링된 주식이라는 새 바구니로 자산을 나눠 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진 겁니다.